네, 오늘 오전 경북 봉화에서 귀농한 70대 남성이 엽총을 마구잡이로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편 이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오후에 검거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열흘 전이었던가요? 아무튼 굉장히 아찔한 사건이라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토막 살인 사건, 과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용의자가 일단 오늘 검거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정도에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상의 그 서산 휴게소에서 검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애초에 유기 장소가 굉장히 개방된 곳이고 CCTV가 다 설치가 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CCTV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휴게소에서 그 용의자가 검거될 당시에도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검거되면서 본인의 잘못을 다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 마지막 주소지가 안양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거된 그 유력한 용의자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어떤 분란이 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검거가 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갈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유력 용의자가 본인의 그 범행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술을 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듣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살인 사건이 만약에 그 노래방이라는 그 업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재연을 해보는 그 단계도 거치게 되고요. 아마도 본인이 진술을 바꾸지 않는 이상, 번복하지 않는 이상 다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문이 남겨 있고 워낙에 공개된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한 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실 이제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을 때 지문이 다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유기 장소도 훼손된 시신들이 결국에는 넓게 봤을 때 한 공간 안에 사실은 다 이제 유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유동 인구가 많은 그 지역에 일부러 유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문을 사실 바로 감식하니까 나왔거든요. 신원이 나오니까 그거를 사실 목표로 하고 저지른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측이 돼 왔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그 업주와 손님 간의 분란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고 물론 살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 그 행위들은 사실 계획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그 다음 단계는 계획적일 수 있겠지만 그 살인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일단은 본인이 정말 너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뭐 지문도 다 파악을 하게 되놨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부러 유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의 가능성으로는 이분이 사실은 뭐 전과 조회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강력범죄 전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를 본인이 이제 은닉하거나 은폐하는 데 있어서 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체포된 유력 용의자가 시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북 봉화군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서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상황 설명부터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은 이제 70대 귀농인인데요. 원래는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본인과 아무 연고가 없는 이제 봉화에 가서 사는 귀농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그 당시 그 상황을 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손들어라고 크게 소리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엽총을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작위로 이제 총을 쏘다 보니까 공무원 2명이 사망을 했고 예. 그리고 현장에 있던 주민은 이제 어깨 부분에 총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그 전에 이 남성에게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저 남성이 나를 엽총으로 공격을 하려 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주민에게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오늘 그 엽총을 발사하기 전에도 이 남성이 엽총을 가져갔다, 내가 이제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경찰에서 내주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진정이 접수됐었기 때문에 한 번 반려를 했다가 경찰에서 아무래도 진정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탐문을 하고 물어봤는데 예. 주민들이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술이 나오니까 사실은 남성이 적절하게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뭐 그 외에 달리 반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총기를 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총기 규제 얘기 다시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네. 총기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총기 사고가 그래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본인이 그 총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만 본인이 어떠한 관할 그 소재지에 맡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허가를 받을 때는 정신 상태가 괜찮았고 그리고 아무런 범행의 동기도 없고 제대로 된 정상의 상태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언제든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나의 정신 상태가 혹시나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확인하는 그 연결 교류가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총기를 내어줄 때 사실은 많은 사항을 질문을 하고 깐깐하게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어쨌든 허가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뭐 짐승들이 방해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총기를 내어줄 그 당시를 사실을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허가를 내줄 때가 아니라 총기를 내어줄 당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70대 기동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일단은 지금 2명이 확정적으로 사망을 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총기 관련에 있어서 총포 도검류 그 관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잊을만 하면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마을에 있는데 7, 80대 노인들이 수년간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라서 좀 충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발생해온 성폭행 사건인데요. 이 여성이 일단은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에게 타겟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범행에 가담한 노인들이 7명이고요. 워낙 수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일어났고 비닐하우스, 뭐 컨테이너 등지에서 굉장히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사연을 조금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엄마와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는 가출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여성이 10대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와 할머니와 이제 살았는데 할머니도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정말 오롯이 혼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범죄의 표적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분노하게 되는 게 피의자의 아내가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실제로 많은 그 법원에 많은 탄원서들이 제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나는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성문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하실 때 조금 선처를 해달라라고 주변 사람
사람들이 제출을 하는 게 이제 탄원서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가 먼저 유혹한 것처럼 마치 아이가 덤벼들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예. 물론 뭐 이게 당사자, 피의자 당사자의 진술은 아니고 아내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탄원서는 사실은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전혀 탄원서로서의 예.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일단은 뭐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원서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어느 시대 사고방식인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장애인이잖아요. 그 지적 장애를 앓고 예. 있는 장애인 여성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형으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실제로 처벌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자라고 한다면 5년 이상과 7년 이상 하면 더 이제 중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다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놓고요.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사건 사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